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카드 하나 붙어보자. 자, 지난 시간에 철거 개고장이 날아와서 철거 개고장과 관련 지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은, 국내 사람들은 이거를 팔아서, 그러니까 입주권을 팔아가지고 그 이사를 가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영우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알루미늄 폐차를 떼서 입주권이나 혹은 이주 보조비를 받겠다라는 생각과는 반대로 영우의 어떤 저항적인 태도도 하나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영희가 울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과거의 부분도 있어서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냄새를 맡으러 간 그 이야기. 자, 그리고 주머니가 없는 옷, 상징성, 이런 거 이제 생각해보면서 자, 오늘 카달락 시작해보자. 아버지는, 자 보자, 철거 개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부분 두 번 나오는데, 아버지에게 책. 참고로 아버지는 처음에 철거 개고장이 날아와서 이 동사무소에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때도 책을 읽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철거 개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이 다시 한번 강제 철거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만 그런 태도가 나타나고, 그런 아버지에게 우리는 무엇을 바라진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자, 여기에서 나는, 영수는 아까 과거의 상을 통해 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야, 즉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엄마에게 악태를 부리던 시절이 있었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버지는 고생도 충분히 했고 일도 충분히 했다. 여기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나이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커서 뭐하게 된 것? 철든 모습. 아버지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는 미웠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인정하는 모습. 아버지만 고생을 한 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이건 뭐냐면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야? 바로 집안 대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 쉽게 말하면 지금 영수 때 난쟁이 때문에 와가지고 못 산 게 아니야. 집안 대대로 이건 뭐였어? 가난이라는 것은 이 난쟁이 집의 하나의 매력이었지. 그래서 넘어가보자.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었다 해서 여기 공장, 인쇄공장으로 누가 일했던? 영수가 일했던 인쇄공장에서 자, 어떤 문서를 조판한 적이 있었냐면 봐봐. 비 김미덕의 한 소생, 노 금동경인생, 노 금동의 양척,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핵심적인 그 문서가 비라는 표현 또는 노라는 표현. 참고로 비는 여자종을 의미하고
노는 남자종을 의미해. 그러면 이 매매 문서는 뭐야? 바로 노비 문서라는 것이었지. 그리고 노비는 사람인데 사람은 뭐 할 수 있었어? 마치 뭐 집이나 땅처럼 매매가 가능한. 그래서 이때는 뭐였어? 바로 노비가 매매의 대상이었고, 그런 노비의 어려운 삶을 보여주는 문서가 바로 여기 있는 매매 문서였지. 뭐 내용을 계속 볼 필요는 없어. 무슨 얘기냐면 비었던 김위덕의 소생 금동, 그리고 금동이 또 아내를 얻어가지고 또 뭐했어? 노비인 김금희를 낳았고, 이런 식으로. 위에 이게 있어. 우리가 만약에 비유가 좀 이상한데 뭐 시칠리안이랑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자. 그래서 암컷 수컷을 키우고 있어. 그래서 암고양이 수고양이 사이에서 새끼 고양이가 태어나.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엄마 아빠 고양이를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돈 주고 샀겠지. 거금 주고. 그 다음부터 난 새끼들은 다 내 거야. 내가 팔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이걸 마치 노비를 그렇게 본 거야. 그래서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여자종 김이덕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태어난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나가다가 겨우 알았다. 바로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출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노비 문서를 찍으면서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어떤 이유 때문에 했을까?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게 그 어머니에게 내가 들어서 안 얘기도 있고 나중에 알게 된 얘기도 있지만 우리 집안 대대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들이 다 노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비 문서를 본 순간 우리 조상들이 떠오른 거야. 할아버지도 떠오르고 증조할아버지도 떠오르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떠오르고 혹은 우리 어머니 가게도 떠오르고 외할머니도 떠오르고 그 위에 할머니도 떠오르고. 그래서 어떤 마음,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노비의 어떤 삶이 끊기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계속 나에게 이어져 오는 느낌, 바로 착잡한 심정 때문에. 어떤 심정? 바로 이 가난이 세습되고 있는 느낌. 바로 이 노비 문서가 지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치 우리 예전에 성경 같은 거 있잖아. 그치? 뭐 누가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처럼 지금 이 가난이 세습되는 거야. 노비의 신분이 세습되는 것이고.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그 어머니 할머니들이 최하층천으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뭐야? 바로 외가 쪽도 노비였던 것이었지.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안하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까 뭐라고 했어? 네 가지였지? 상속, 매매, 기증, 공출. 상속, 자식에게 노비를 물려줄 수 있는 거야. 매매, 사업할 수 있는 거야. 기증, 누군가에게 이거를 줄 수 있는 거야. 공출, 나라에서 공적이 있을 때 노비를 착취할 수 있었어. 그러면 이거 뭐? 사람을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여기는. 우리 집에 땅이나 이런 게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는 건 결국 이 영수 집안의 조상들은 뭐 한 거야?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거야.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이때 어머니의
거짓말. 이 거짓말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그러니까 어머니를 원망해라. 이 집안이 가난하고 너희들 힘겨운 이유는 엄마 때문이야 라고 하고 절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안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또 아버지를 원망할까봐. 그래서 아버지는 원망을 하지 말라고. 뭐 한 거야?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 엄마 때문이야.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서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었고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다. 아버지 때의 노비제는 사라졌다. 이게 누구야? 증조부 때. 그래서 증조부 때 자, 우리 집안 내력이 영수의 증조부 때 노비제도가 사라졌어. 증조부 내부는 아무것도 몰랐고 나중에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이게 증조부 내가 한 말이었거든. 우리 내쫓지 말아달라. 무슨 얘기야? 내쫓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 노비 신분이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 자신들이 어떤 삶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억압된 삶에 길들여져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 거야?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근데 할아버지는 달랐다. 누구? 이 증조부의 자식이었던 할아버지는 달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억압된 삶에 길들여지지도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고 바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왜 쓸데없는 일이었느냐? 바로 이 노비들은 아까 얘기했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법도 몰라. 이 쓸데없는 일은 그 노비들에게 뭐한들 재산을 준들 그 재산을 적절하게 이용하거나 그치? 재산을 가지고 뭔가 부를 축적하거나 할 수가 없었어. 이유는 뭐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는 같았다.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의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교육과 경험이 부재했기 때문에 뭐 한 거야? 결국 그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지. 이 말은 무슨 얘기야? 결국 재산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할아버지 아들이 누군데? 김부리 씨잖아. 그래서 바로 우리 아버지도 결국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난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또 이게 그 노비 문서에 보면 김이덕, 뭐 김금동, 김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이 난쟁이 아버지 이름이 김불이거든.
얘가 김영수, 김영호, 김영희고, 그러니까 성까지 이 문서에 있는 거하고 자기 집안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할아버지나 옛날 증조 할아버지를 보는 그런 느낌 있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착잡해진 것이었지.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내 가문의 내력을 보게 되면 노비 신분이었다. 상속 매매 기준 공출 대상이었다. 증조부에 의해서 노비제가 사라졌지만 증조부 내외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살아갈 여러 가지 방법을 모르는 그런 억압된 그런 삶 속에서 길들여져 버리는 바람에 두려워했지만 할아버지만큼은 이것을 벗어나고자 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도 역시 교육을 받거나 경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을 못 잃게 되었어. 결국 우리는 뭐 하게 된 거야? 그런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이 하나 없고 또 역시 어머니조차 외가 그대로 노비였기 때문에 어머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머니 집안도.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가난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타 부분에서 자, 어린 영호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이때 난쟁이라는 말, 신체적인 그런 결함을 얘기하는 그 장애를 얘기하는 난쟁이가 아닌 거야. 할아버지도 뭐 했어? 경제적으로 무능한 소외계층이었어? 이걸 물어보자 했던 것이었지. 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난한 이유가 아마 할아버지가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어린 영호의 질문.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그러다가 좀 큰 영호가 말했다. 시간이 흘러서 영호도 이제는 철이 들어서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영호의 생각은 지금도 예전처럼 할아버지 때, 증조할 때처럼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굳이 그 집안 내력을 숨길 필요가 있어야 되냐. 만약에 지금 이 난쟁이 집안이 되게 잘 살고 천국에 살면서 매일 고기 구워 먹고 있으면 어디 가서 우리 집안이 옛날에 노비 집안이었다고 얘기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상류층이기 때문에 이걸 숨길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영호의 생각은 이거야. 지금도 가난하고 그때도 가난하고 달라질 게 없는데 왜 그대로 숨겨? 이게 웃긴 거야. 그러자 내가 그 말 반박을 못해. 나는 가만히 있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부분. 탑. 자, 이번에는 영희의 이야기 쪽으로 넘어가 보자.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눈물을 닦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역시 아버지의 책. 나 아버지가 읽은 책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물어보면 이게 달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말고, 그러니까 현실적 격차가 있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곳 말고 달나라에 가면 뭔가 새로운 세상 혹은 평등한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을 꿈꾸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지.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2만 원 더 받았어요. 영희는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명희 어머니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야? 바로 뭐 한 거야? 아파트 입주권을 거각꾼들에게 판 거지. 이게
만약에 입주권을 포기하고 이주 보증금을 받게 되면 15만 원이지만 거각분들은 2만 원을 더 쳐준다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치? 뭔가요? 입주권을 거각분에게 팔았던 이웃들의 사정. 무슨 돈이 있다고? 자, 그 다음 보자. 현실이 나와.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 여기에다가 뭐도 있냐면 끝이 아니야.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참고로 지금 이 액수를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2020년이 아니라 1976년쯤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그때 당시 58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거든. 그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응답하라 1988 같은 경우에 거기 그 정봉이가 취미 중 하나가 뭐냐면 복권을 모으는 거였어. 주택복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주택복권을 최근 걸 샀는데 갑자기 복권의 그 숫자하고 TV에 나온 숫자가 딱 일치해가지고 집을 사잖아. 근데 주택복권 당첨금이 얼마인 줄 알아? 1,000만 원이었어. 서울 시내에서 1,000만 원이면 집을 그렇게 2층 집에 지하까지 있는 집을 살 수 있었던 얘기잖아. 76년이면 그보다도 한 10년 전이면 더욱더, 그지? 한일 가치가 지금보다 달라지겠지. 그러면 58만 원이란 돈은 지금으로 치면 한 5억 가까운 돈이 되겠지. 요거는 뭐야? 3억 가까운 돈이 되고 매달 뭐 거의 한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전부 다 어떤 액수냐? 결국 이 가난한 무허가 빈민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지. 그리고 결국 이 아파트는 뭐야? 가진 자들을 위해 지어진 것이었구나. 얼마 전에 그 PD수첩인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게 예고편만 봤어. 내가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고 예고편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부동산 투기의 어떤 그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살 집 한 채 못하는 상황인데, 부유층들, 그 어떤 아줌마가 그 예고편에 나왔어. 부동산 업자 한 명 딱 데리고 차 타고 딱 100억을 갖고 전국의 아파트 쇼핑을 다니는 거야. 100억을 갖고. 일단은 서울은 거의 신규 아파트가 포화 상태니까 수도권 돌면서 아이고 뭐 이쪽이 신도시, 이쪽이 가고 동탄 하나 가고 뭐 수원, 광교 가고 해서 하나씩 뭐 좀 찍어놓고, 뭐 강원도 가서 하나 사놓고, 부산 가서 하나 사놓고, 뭐 광주 가서 하나 사놓고 이런 식으로. 집을 우리가 없으면 뭐 신발 사듯이 그냥 쇼핑을 다니는 거야. 그치? 아파트는 결국 뭐야? 그런 사람들의 투기 목적, 투기 대상으로 지어진 것이었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장하는 수단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작품에서 조세희 작가는 뭐야? 이런 아파트가 지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뭐해?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다. 그치? 그래서 입주권들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인에도 서두르세요. 그러니까 누가 산다고 했을 때 빨리 입주권을 팔고, 입주권을 팔아야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주 보증금보다 2만 원이라도 더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뭐해? 딴 데 가서 집이라도 구해야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지금 영인에는 이 17만 원을 팔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뭔가 그동안 뭐 전세 무슨 뭐 보증금 같은 걸로 갚다 보니까 남는 돈이 없는 상태가 돼버려. 그리고 영희가 자신들의 입주권을 사간 거강군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3부의 이야기야. 자, 뒷부분 줄거리.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아파트 입주와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빼주느라 명인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거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삭하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이후 영희는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 도망쳐 나온다. 혼자 동사무소에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고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 공장 북쪽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해서 아버지의 죽음은 결국 뭐야? 비극적 결말이고 비극적 결말 속에 끼어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 바로 아버지가 죽기 전에 굴뚝에서 날린 종이 비행기가 있어. 자, 이 이야기는 옆에 잠깐 보자. 보충 부분에 백부 쪽에 아버지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장면의 의미. 후약된 부분에서 아버지가 벽돌 공장의 높은 골프 꼭대기에 올라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는 달을 향해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데 종이 비행기는 아버지의 꿈과 소망을 다른 아버지의 이상형을 가리킨다. 해서 이때 어디를 향해서? 달을 향해서. 그러면 아까 달,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달나라 이야기였거든. 그래서 달은 아버지의 뭘 의미하고 이상형. 종이 비행기는 그럴 달을 향해 가고 싶은 아버지의 꿈, 소망. 근데 중요한 건 종이 비행기는 달나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상향을 향한 아버지의 꿈과 소망은 좌절된다. 하늘로 쏘아올린 공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종이 비행기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재가 바로 여기는 공이하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달나라에 갈 수 없는 종이 비행기처럼 아버지의 좌절을 보여주는 소재. 그래서 이렇게 설명돼 있어. 아버지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종이 비행기는 결국 제목의 작은 공과도 그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이었지. 자, 오른쪽에 자,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 70년대 도시 빈민들의 모습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자, 중요한 거 두 번째 불편치해야 돼. 제목에 담긴 의미. 이건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보자. 첫 번째, 난쟁이가 하게 되면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야. 바로 신체적인 장애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적인 장애, 즉 사회적인 약자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는 뭐하더라도 이 작은 공이라는 꿈과 소망을 여기지? 갖고 살아가더라도 그 공이 왜 쏘아 올렸지만 다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뭐하게 된다? 좌절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는 뭐하게 돼? 꿈과 소망을 좌절당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게 뭘 보여주는 거야? 도시 빈민의 삶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조세희가 말하고 싶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공의 제목을 통한 메시지. 근데 제목이 느낌은 어때? 동화적이야. 그래서 더욱더 이 동화적인 제목이 비극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공 마치고 꼭 이런 게 실릴 때가 있어.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으면 111초 4번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 일부. 이걸 통해서 이 작품에서 반영되고 있는 난쟁이 가족의 이 행복동의 현실은 작품 속에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70년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급속한 공업산업 도시화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60년대 말부터 뭐가 생겨나? 거대한 도시 빈민 주거지가 생겨났다. 이 거대한 도시 빈민 주거지가 어디야? 낙원이고 행복동. 여기가 될 것이지. 이들은 서울의 청계천변과 창신동, 용두동, 봉천동 등의 무허가 판자촌을 짓고 생활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도시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이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광주군 중구면에 350만 평의 땅 광주대단지를 마련했다. 그리고 69년 9월 1일부터 20평의 땅을 분양해 이곳에 각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신도시에 철거민 이주를 계획했으니 언덕이 많은 갑산대지를 마련한 것이었다. 게다가 철거민이 이주할 이곳은 상하수도 시설, 공중화장실마저 변변치 않게 마련되지 않아 있었다. 철거민은 대충 언덕배기에 천막이나 판자집을 짓고 살았고 입주권, 즉 딱지가 전매되고 이 딱지를 얻기 위해서 각 지역 사람들이 단대천 주변에 천막을 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다. 이렇게 성남시에 몰린 인구가 71년에 14만에서 16만 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지금 경기도 성남시, 분당 이런 동네 가보면 옛날에 전부 다 주거 목적 위성도시인데 다 그쪽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몰려갔던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서 난쟁이는 결국 어떤 이런 사회 발전에 따라서 희생당하는 도시 빈민을 의미하고 작가가 이 작품을 쓴 의도 꼼꼼히 읽어보자. 작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시 빈민의 비참한 삶과 좌절을 보여주며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했다. 결국 이거 무슨 문제야? 구조적인 모순과 문제점인 것이었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김유정의 만무방이라는 소설과 연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 자, 참고로 조세희의 난소공은 1970년대 작품이고 김유정의 만무방은 1930년대 작품이고 이 작품은 가난한 소장농의 이야기고 난소공은 가난한 도시 빈민의 이야기. 공통적으로 모두 뭐하지만 열심히 살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뭐할 수밖에 없는 가난. 버릴 수 없는. 여기에 보면 응오, 응칠 형제가 나와. 열심히 일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땅 주인에게 갚고 빚진 거 갚고 비료값 갚고 잡초 뽑은 거 갚고 하다 보니까 가을에 수확을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빈지게만, 심지어는 빚만 남은 거야.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없는 이런 소장농들의 삶은 열심히 살아가도 결국 이 가난을 이겨낼 수 없는, 소망을 이룰 수 없는 도시 빈민의 삶과 유사하다. 이유는 뭐냐? 구조의 문제야, 구조의 문제. 왜 열심히 일한 자들이 오히려 배고파야 되지? 그래서 이 작품 모두 어느 시대이건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인 구조, 사회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내용을 묶어서 기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